전쟁 이후의 세계는 어떻게 될까? 이걸 사실은 제가 얘기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사실은 며느리도 모르고 시어머니도 모릅니다. 아마 천공 스님만 알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사회과학자다, 정치학자든 경제학자든 사회과학자가 앞으로 이제 혹시 뭐 이런 일반 대중 강연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라고 하는 질문이 반드시 나오게 되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그 연사가 앞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라고 자신 있게 단언하는 다면 그 학자는 저는 학자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무당 천공 스님이 한 조카 정도 된다. 어떤 사람도 어떤 학자도 어떤 대단한 뭐 언론인도 키신저도 누구도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 인지 능력이 그렇게 안 됩니다. 사람 개인적으로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전 세계 어떻게 알겠어요? 수많은 인간이 인식할 수 없는 예상할 수 없는 그런 변수들 요인들이 작용해가지고 세상이 돌아가는데 그래서 학자들 전문가들이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기껏 할 수 있는 얘기가 과거에 이랬고 역사의 패턴이 이러고 지금 이러이러하니까 앞으로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라고 3가지, 4가지, 5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정도가 최선입니다. 만약 그 중에 단 하나 나는 이렇게 되리라고 봐요. 그건 가짜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되리라고 단언할 수 없다. 언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까요?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끝날까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럴 수도 있겠다. 이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언제 모든 전쟁이 다 끝나게 되니까 완전한 종전은 아니더라도 대한민국처럼 한국처럼 정전은 될 거다. 휴전은 될 거다. 어떻게 될 건가? 지금으로서는 가장 가능한 시나리오가 러시아의 체면을 살려주면서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폭망하지 않는 정도. 크림반도 그다음에 돈바스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을 러시아 영토로 인정하든지 아니면 그걸 중립지대로 만들든지 하면서 러시아의 체면을 세워주고 전쟁에서 후퇴하도록 만들고 그래서 사실상 우크라이나가 분단 국가가 되고 그러면서 서쪽은 사실상 우크라이나가 서방권에 사실상 나토가 되고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게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가 아닐까라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전쟁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제 반격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아직 뭐 특별한 게 없고 그래서 전쟁의 상황이 어떻게 앞으로 전개될 것인가 달려있고 미국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전쟁을 계속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개별 국가 내부의 정치 상황의 변동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지금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어떤 사건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 젤렌스키가 몰락한다. 또는 러시아에서 푸틴이 몰락한다. 내년 미국 선거에서 바이든이 지고 트럼프가 다시 등장한다. 독일에서 숄츠 정권이 무너진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최근엔 튀르키예에서 에르도안이 친러시아적인 입장을 다소 취하는 에르도안이 다시 집권했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게 러시아 입장에서는 아주 크게 안도 안숨을 내쉬고 미국 입장에서는 아주 기가 찰 오르시죠. 너무나 안타까운 한탄스러운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런 식으로 이 전쟁에 직접 간접 관련된 국내 정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어떤 정권이 들어설 것인가가 이 전쟁의 향후 전망할 때 대단히 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걸 다 우리가 전망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언론에서 지금 신냉전이라고 표현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대단히 유사해 보이는데 구조적으로 다른 외침이 있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 입장 보면 명백한 신냉전을 보여요. 러시아가 대한민국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았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앞장서서 러시아를 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자, 그렇죠? 지난 정권에서 대한민국은 이른바 신북방 정책이라는 정책을 통해서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비롯한 과거 소련권 국가들과 적극적인 교류 협력을 추진했어요. 정책적으로. 물론 실제 효과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정책적으로, 선언적으로는 그렇게 했어요. 러시아를 친구로 삼겠다고. 그 이후로 이 정권이 들어서면서 무슨 러시아가 한국에 적대적인 행동을 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앞장서가지고 러시아를 적대국으로 이렇게 간주를 하고 있으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이건 뭐 좋은 거죠. 많을수록 좋은 건데 이제 살상 무기까지 지원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국에서만 보면 신냉전이 상황이 완전히 도래했다. 한국의 언론이 보도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나 전 세계를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미국과 한국은 이른바 자유라는 구호를 내세우고 가치동맹을 통해서 아군과 적군으로
이렇게 세계를 구분하고 있지만 실제 세계는 그렇지 않다라고. 세계 경제가 굉장히 그동안 미국 중심으로 통합되어 있었지만 미국 못지않게 중국 중심으로 통합되어 있다. 완전히 분단되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다. 미국이 경제가 매우 취약하다. 제조업이 약하다. 그다음에 소프트파워가 굉장히 하락해 있다. 저는 미국이 완전히 아주 선진국, 잘 사는 나라, 좋은 나라라는 이미지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점점 그렇지 않다. 미국이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 나라인가를 점점 세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대안으로서 중국, 과거 냉전시대 소련보다 지금의 중국이 훨씬 더 거대한 전 세계 공장이자 시장, 세계 경제에 대한 영향이 훨씬 크다. 과거 소련보다. 그러니까 신냉전 같은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기 힘들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러시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전쟁이 나면 막 오합지졸이에요. 지지부진해. 지리멸렬해. 계속 몇 달 동안. 그러다가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면 전열을 정비해서 이제 적을 격퇴하는 이런 역사적인 패턴이 있는데 굉장히 지구력이 강한 러시아는 이제 곰이라는 동물로 상징화하는데 지구력이 어마어마하게 강합니다. 오랜 역사적인 경험이라든가 기후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지구력이 길러졌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완전히 러시아는 전 세계로부터 고립되어도 상당한 기간 살아남을 수 있는 에너지, 자원, 식량을 자급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100%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없겠지만 100% 자급자족을 해야 되는 인류가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해서 몇몇 나라밖에 못 살아납니다. 중국도 못 살아납니다. 중국이 어떻게 다른 외국과 관계를 맺지 않고 15억 인구를 먹여 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오직 미국과 러시아. 아마 두 나라만 살아남을 수 있을 겁니다. 땅과 에너지와 식량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또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글로벌 사우스입니다. 전 세계 이른바 남방 국가라고 하죠. 과거에도 냉전 시대 이른바 비동맹 국가라는 게 있었습니다. 인도, 인도네시아, 이제 북한도 일부 거기에 참여했었고 그런데 비동맹 국가가 실제로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1950년대에 있었는데 김일성 정부도 참여하고 그랬었죠. 왜 살아남지 못했느냐? 힘이 없었기 때문이죠. 미국과 소련이라는 양대 진영으로 갈라진 틈에서 별로 존재감이 없었어요. 당시에 인도, 인도네시아, 북한 이렇게 해봐야 존재감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중국 사이에서 인도나 브라질, 남아공, 터키, 아랍 엄청난 에너지 자원을 가지고 있거나 경제력이 강하거나 인구가 많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이 나라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서로 미국, 중국, 러시아가 이 나라를 잡으려고 합니다. 굉장히 높은 비중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신냉전 시대가 왔다. 그러니까 우리 대비해야 된다. 자기 충족적인, 자기 파괴적인 추세입니다. 신냉전에 말려들면 안 된다. 만져둘수록 우리는 계속 불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이 동북아의 이런 반도 국가이기 때문에 이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친해놔야 됩니다. 주변 사강,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서유럽 모든 국가들과 다 커넥션을 만들어 놓고 다 인맥을 만들어 놓고 다 정보를 수집하고 다 해놔야 된다. 주변 사강 중에서 어떤 특정한 한 나라에만 기울어져 가지고 그 나라만 붙잡으면서 한다. 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전형적인 조폭 세계에서의 넘버 10 정도 인식밖에 안 됩니다. 넘버 2나 3만 돼도 지금 넘버 1 내 큰형님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지고 힘이 약해지고 그러면 내가 차지할 거야. 또 다른 세력과 힘을 합쳐서 우리 형님을 쳐야지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넘버 10은 그런 생각 발상 자체 못해요. 그냥 큰형님 앞에서 꾸벅 머리를 숙이고 대안이라는 게 없어요.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라는데 조폭 세계 넘버 10밖에 되지 않는 이런 식의 사고방식 발상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한국의 경제력은 세계 10위, 군사력은 세계 핵무기를 빼고 세계 6위라고 하고 또 최근에 한류를 비롯해서 전 세계로 국제적 위상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그 학교 업무 때문에 중앙아시아를 최근에 작년 말부터 한 3번을 다녀왔습니다만 한국을 오지 못해서 안달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가보고 싶어서 안달이에요. 전 세계 10대, 20대, 30대 여러분들이 한국의 텔레비전에 자주 등장하는 그런 젊은 친구들 보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열광적인 흠모의 대상이 됐습니다. 실제로 와보면 그렇지도 않다는 걸 알게 되겠지만 어쨌든 그러나 적어도 이미지상은 그렇게 됐어요. 이건 소프트 파워죠. 미국의 소프트 파워가 내려가는 밤에 한국은 굉장히 올라왔어요. 이걸 잘 우리가 활용해야 돼요.
한국은 평화로운 국가다, 한국은 경제적으로 훌륭한 국가다, 민주주의 국가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들과 다 친하게 지낸다는 이런 이미지를 확산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철저하게 이런 그 자원들을 이제 깎아먹고 있지 않은 것이다. 전쟁이 어떻게 될까 알 수가 없고, 그래서 단기적으로 미국이 승리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계속 그럴까 좀 의심이 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서유럽도 지금은 이제 나토 때문에 미국에게 꼼짝없이 끌려가고 있는 형편이지만 이 전쟁이 어느 정도 종전이 되고 미국이 과거와 같은 영향력을 좀 상실하게 되면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이 좀 더 독자적인 세력으로 다시 또 부활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중앙아시아, 트리키, 인도의 연계축이 확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한반도 지금 연결되어 있잖아요. 중국과 북한과 바로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 우리가 단절되어 있고 우리는 미국과 일본만 잡으면 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권이 바로 지금 여기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중앙아시아, 튀르키예, 인도, 그 다음에 여기에 아랍까지,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인도, 그 다음에 이란까지 이렇게 가세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권입니다. 지금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브릭스 플러스 알파죠. EU하고 유럽연합과 뭐 미국, 여기 일본까지 합친다고 하더라도 브릭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에다가 이런 일부 국가들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경제적 비중이 높아지고 이 비중은 점점 더 올라간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30년, 50년의 미래를 전망한다면 대한민국 외교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 그림 한 장이 그대로 너무나 단순하게 보여주고 벌써 9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속한 것보다 훨씬 더 이렇게 또 역시 제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한반도 문제와 국방 정책은 아마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관심을 갖고 잘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해서 혹시 질문이 나오면 제가 몇 마디 말씀을 보태는 것으로 하고 제 본 강의는 여기서 약속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